마른 전투에서 형성됐던 N 마른강 전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라스 일대에 이르는 3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서부 전선 전체가 방어 전선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충 독일군은 감 봤잖아요. 아, 얘네 약세구나. 10월 20일부터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합니다. 이 프르로 가능한 모든 부대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프르 전투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왜 이프르의 인류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집결을 해서 5번이나 거기서 같은 전투를 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독일은 안트베르펜에 묶여있는 이 부대를 빨리 데리고 오려면 이 프르를 어떻게든지 점령을 해서 여기서 프랑스 쪽으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전은 그냥 북쪽으로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가니까는 프랑스군이 따라 붙었잖아요. 이제는 먼저 정면을 공격을 해서 부대를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붙어있는 사이에 축구방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정면에 있던 것은 영국군이었어요. 이 영국군의 가장 약점은 독일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너무 적은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견제할 때 9대1 정도면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독일군이 9면은 영국군은 1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9대1도 넘어섰어. 그러니까 독일군이 하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국군이 독일군을 견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일 전쟁사학자 존 키건이 영국군의 우수한 소총 사격술 때문에 독일군을 견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영국군의 소총 사격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대 단위로 연속 사격을 해서 사격받는 부대의 피해를 최대화하는 그런 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군의 소총 사격술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독일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피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부대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 15번이나 공격을 해요. 15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이게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 하나? 공격을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부대를 재정비를 하고 또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10월 31일 이제르강 유역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멜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공격해보고 저쪽에서도 공격해보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하다가 이제는 40km 떨어진 멜렌이라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 계속 똑같이 하면 바보겠죠. 이번엔 좀 다르게 합니다. 전선 돌파에 특화된 부대를 편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TF를 만드는 거죠. 부대 이름은 총지휘관인 독일 제8군단장 막스 폰 파베크 장군의 이름을 따서 파베크 부대라고 하고요. 이 파베크 부대를 보내서 이프르 동쪽 7km 지점에 있는 갤루벨트에 부대를 보내요. 이때 이프르 일대에는 영국 원정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역공을 하거나 아니면 맞공격을 하지 않고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방어하기가 얼마나 나쁘냐면, 두세 산만 파면 물이 나오는 습지대예요.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참호족입니다. 참호족이라는 게 발이 괴사되는 병인데, 썩어서 전투 불능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죽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 병인데, 이게 이프르 전투에서 아주 널리 퍼졌던 전장 질병이죠. 두세 산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진지를 판들 깊이 팔 수 없고, 팠다고 한들 물이 차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 물속에서 방어를 하는데, 독일군 사격이나 포격이 오면 그 물과 진흙이 섞인 참호 속에 몸을 눕혀야 했던 겁니다.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영국군하고 벨기에군이 이 파베크 TF의 공격을 또 막아내요. 역시나 영국군의 소총 사격술이 유효했던 것이죠. 영국군 소총 사격술의 특징은 이거예요. 군대 이하의 분대장 혹은 병사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총을 쏠 수 있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지휘관이 사격 중지하면 그것을 철저히 따라 했거든요. 독일군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각계 병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사격의 기동을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갖고 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쏘고 나서 숨었다가 다른 데로 피해서 쏘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부대로서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비가 되는 효과까지 나는 것이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프르 전투에 참전했던 독일군 수기를 보면 영국군이 기관총을 모두 들고 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국군 그때 기관총 없었거든요. 얼마나 영국군이 소총을 잘 쐈으면 그거를 기관총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이프루 전투는 마지막으로 치닫는데 양측은 일주일간 소규모 교전을 주고받으면서 부대 재편성을 합니다. 피해가 막심해서 예비로 놔뒀던 부대를 투입하고 본토로부터 온 증원 부대를 바로 전선에 보내기도 하죠. 독일군은 11월 11일에 다시 한번 메넨에서 이프루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프루 동쪽 10km 지점에 있는 폭 5km, 종심 15km 정도 되는 숲 쪽으로 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뚫어보는 거예요. 숲 쪽으로 기동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군의 소총 사격을 좀 피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독일군이 보내는 것은 제8군단, 2군단에 있는 12개 사단이에요. 통상 예비 부대를 보내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양쪽에 남아있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최정예 사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역사 있고 전통 있는 부대가 나옵니다. 글로스터셔, 6.25 전쟁에도 참전했죠. 퀸즈 연대, 옥스퍼드셔인 버킹엄 경보병 연대, 이런 역사 있고 전통 있고 잘 싸우는 부대들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이미 다른 부대에서 병력이 부족할 때 조금씩 빼가지고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십 명, 수백 명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부대도 있었어요. 이런 다 닥닥 긁어모은 영국군 부대를 독일군 정예부대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5km밖에 못 갑니다. 역사와 전통 있는 잘 싸우는 부대원들이 취사병, 당번병까지 나와서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우리 코너의 타이틀이 결정적인 하루잖아요. 이 이프루 전투의 결정적 하루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1914년 10월 27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날은 독일군이 15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르강 남동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독일군이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15차례나 그것도 벨기에군을 공격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곳을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벨기에군이 최후의 결정적 순간이 오면 써먹으려고 준비했던 작전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군은 완전히 모든 방어를 포기하고 동기어진할 것처럼 공격을 실시를 해요. 공격하는 부대를 상대로 방어진지에서 방어를 한 게 아니라 모두 뛰쳐나가서 돌격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공격하는 부대는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입니다. 독일군은 정말 움찔합니다. 이 X들 왜 이래? 이러고 놀란 거죠. 그리고 벨기에군이 침수작전이라는 걸 개시합니다. 10월 27일에 이제르강이라는 곳에 수문이 있어요. 여기를 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일대를 침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북해에 있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인데, 전쟁 상황인데 그냥 가면 된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임시로 다리를 놓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도로 물이 차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수랑은 상태가 달라요. 여름철에 홍수 나서 잠 속에 잠기는 것처럼 거의 그 정도로 침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랑드르 일대가 모두 다 물에 잠겼단 말이죠. 양측 부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남측으로 내려와서 어디 다른 데로 해서 통과할 데가 없나 하고 봤는데 유일하게 이프루에 있는 능선과 고지 쪽이 물에 잠기지 않아서 대부대가 기동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래로 과거에도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프루에서 주구장창 전투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곳이 대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능선상의 고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프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앞으로 적어도 3회 이상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게 되고 2차 이프루 전투 때는 독일군이 여기에 독가스를 써요. 이걸 우리가 최초의 화학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독가스를 이용한 화학전 제2차 이프루 전투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루 전투는 그래서 어떻게 끝났을까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을까요? 이전 같은 기동도 없고 명령도 없이 그저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소총과 포를 쏴대죠. 며칠 지나고 나서 11월 20일이 됐을 때 전장이 돌연 고요해집니다. 겨울이 온 것이죠. 벨기에 북부의 11월은 최저 온도가 섭씨 2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2도? 그거 뭐 우리나라 영하 20도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해에 칼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섭씨 2도. 이건 정말 맹렬한 추위죠. 자, 이 상황에서 양측 군대는 뭘 했을까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또다시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공간에서 아군 적군 없이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프루 전투에서 서로를 향해 총과 포를 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발생한 전사상자는 엄청납니다. 영국군이 5만 8천여 명, 프랑스군이 5만여 명, 그리고 독일군이 13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습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프루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추산한 전사상자만 그렇죠.
이 프로세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